얘는 남영동이야. 원래는 치안본부 대문고시, 말하자면 공안기관 조사실이 있던 곳이지.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원으로 바뀌었어. 1987년 1월 바로 이 건물의 조사실에서 한 젊은이가 숨졌어. 그의 죽음은 그의 6월 엄청난 시민 항쟁으로 이어지지. 오늘은 그 날짜들, 사람들, 사건, 진실을 너랑 함께 다 적을 거야. 내가 직접 다녀왔고 여기서 찍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간단한 배경부터 볼게. 1980년 광주 이후 신군부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고 80년대 내내 학생, 노동시민의 불만이 계속 쌓였어. 86년, 87년에 들어서 경제 성장이 이면으로 정치적 억압, 부패, 인권 침해가 두드러졌지. 특히 학생운동 조직과 노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직접 대통령을 뽑자라는 요구가 커졌어. 정권 쪽은 이 요구를 막기 위해서 정치적, 법적 정치를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공안당국의 규제가 심해졌어.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하숙집에서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에게 연행됐어. 당시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85년 민주의 사건으로 수배 중인 박종훈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그의 표정을 쌓는다. 쉽게 말하면 큰 조직의 핵심을 잡기 위해 주변 사람 신문한 거지. 그러면 박종철 본인이 뭔가를 저질렀던 건 아니지? 핵심은 그를 선배 소재 파악 수단으로 썼던 점이야. 혐의 여부로 사건을 설명할 수 없는 전형적인 공안 수사지. 남영동 509. 그 방에는 5명의 수사관들이 있었어. 조한경, 강진규, 황정훈, 황금곤, 이정호. 그들은 서울대생 박종철의 의지에 결박하고 욕조에 물을 붓고 고개를 눌러 담그는 물고문을 반복했어. 왼팔을 잡은 사람, 다리를 잡은 사람, 머리에 욕조를 밀어넣은 사람. 누군가는 지시했고 누군가는 힘을 가했어. 그 방 안에는 옷을 뭐만 남았을까? 비요? 열쇠니? 맞아. 그 5명이 그냥 학생한테 그렇게까지 했다고? 박종철이 한 건 친구의 행방을 모른다는 말뿐이었잖아. 아무 증거도 혐의도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했어?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었어. 그들은 학생운동 조직을 잡아내는 명령을 받았고 박종철은 당시 서울대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의 친구라는 이유로 끌려온 거야. 모른다는 대답은 그들에게 저항을 드는 거야. 신혼들이네 이거.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조사가 돼? 그건 그냥 폭력이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막지 않았어? 그 방은 조사실이 아니라 은폐 공간이었어. 당시 대공수사관들은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공문을 일상처럼 삼았지. 박종철이 모른다고 하자 그들은 다리에 들어올려 다시 내려왔어. 그 과정에서는 목이 욕조 턱에 눌리면서 경부 압박 질식이 발생했어. 그게 내가 대공무실에서 찍어온 부검 의견 봐봐. 결국 그 물에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은 거네. 의료진의 증언에 따르면 박종철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폐에서는 물소리가 났대. 의사가 이건 분명 물고문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그 시신을 응급실로 옮기자고 했어. 왜? 사망 장소를 대공분실이 아니라 병원으로 조직한 거야. 아무래도 그 남영동 대공분실과 사인을 연결시키려고 하겠죠, 누구든지. 네네. 근데 중앙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럼 학생은 하고 쓰러졌다는 거네. 그건 조작이었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그 뒤 졸도를 포장했지. 탁치 억하고 쓰러졌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적 해명, 즉 국가폭력의 은폐 문장인 거야. 하지만 그 문장 오히려 진실을 폭로하는 데 됐지. 공안당국은 사건 초기부터 은폐를 시도했어. 구체적 수법은 여러 가지였어. 사망 경우에 축소, 은폐, 진료적 조작, 그리고 부검 절차 지연, 관련자 지원 압박 등이 있었지. 현장 증거와 의료 소견이 강력했기 때문에 은폐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시도만으로 사건 진상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던 게 분명해. 그럼 결국 누가 이걸 무너뜨린 거야? 어떻게 진실이 벗어나왔어? 핵심은 여러 인물이 있었어. 진실을 알려면 정의로운 사람들을 잡아야 해. 첫 번째, 내가 누가 있다 했지? 의사? 맞아, 의사 오영상이 있었어. 초기 건강과 진료에서 고문의 흔적을 확인하고 공개했어. 의료 소견은 증거로서 강력해. 둘째,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들이 있었거든. 중앙일보의 신성우 기자가 초기 단서를 잡고 보도했고 이후 더 많은 취재가 이어졌지. 특히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의 보도가 없었으면 은폐시키기 더 오래 했을 거야. 세 번째, 검사가 있었겠지. 검사, 최환, 안상수 같은 검사들이 내부에서 부검 등 절차를 강행하라는 검사들이 존재했어. 최환 검사가 부검 주도했고 안상수 검사가 실무를 맡는 등 검찰 내부의 양심적 행보가 결정되겠지. 넷째, 시민사회, 종교계, 천주교, 정의구현사 재단, 재단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사건을 고문하고 거리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어. 의사와 기자, 검사, 시민까지 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진실을 드러난 거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보여주며 결국 사건은 숨겨지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돼. 그리고 전두환이 4월에 한 게 있어. 87년 4월 생각해. 4.13 보안조치? 맞아.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은 전국에 생중계된 TV 담화를 열었어. 내용은 단 하나.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 호원 조치였지.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표면적 의도는 국가 안정을 위한 개헌을 준다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어. 잠깐만, 직선제 개헌이라는 말은 그럼 그전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았다는 거야? 맞아. 그때는 간접 선거제, 즉 체육관 선거를 통했어. 국민이 아니라 여당이 주한 선거단이 대통령을 대신 뽑았던 거야. 그래서 군부 세력과 여당이 권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지.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을 직접 뽑자 외치는 직선제 개헌 운동을 벌였던 거야. 아니, 그럼 전두환은 안정을 위해서 개헌은 없다고 한 거네? 결국 자기 편끼리 계속 뽑자는 말이잖아. 정확해. 그 발표는 곧바로 전국적 분노를 불러왔어. 사람들은 호언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권력 연장의 다른 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이미 박종철 고문사건으로 쌓였던 분노가 이제 진짜 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4.13 호언 조치는 5월이 지나고 2월? 맞아, 6월은 이미 폭풍 전이었어. 대학가는 매일같이 집회를 열었고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 했어. 그때 벌써 분위기가 그렇게 뜨거웠어? 특히 6월 9일 연세대학 결의대회에서 경찰이 철퇴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쏴버렸어. 그 중에 한 발이 우리 이하늘 학생? 맞아, 이하늘 학생이 물에 맞았지. 그는 21일째 병원에 보내줬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 실험 후에 세상을 떠났지. 그 이름 들어본 적 많지. 그러면 그 일이 바로 6월에 항쟁에 도와준된 거야? 정확하지. 다음날 6월 10일 전국 곳곳에서 호환철폐 독재 타도 외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났어. 수도권과 지방을 합쳐 수십만 명, 어떤 결혼은 100만 명 이상이었던 학생, 노동자, 종교인, 회사원, 주부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지. 여기 보면은 6월 항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거야. 보이지? 그럼 그냥 시위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 공개. 명동 성당에서는 농성이 이어졌고 거리에 출입통 인체가 잡혔어. 하지만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어. 오히려 그 속에서 평화행진이 계속됐지. 그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멈출서든 흐름이 계속됐어. 6월 중순 이후 운동은 자발적인 분노에서 조직적인 저항 진화했어. 학생들이 지역 시민들과 연대하고 노동자, 교수, 변호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힘을 모았지. 이제는 완전 전국 단위로. 맞아.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정상 차리고 권리를 났어. 사람들은 그들을 뭐라 그랬을까? 넥타이즈들. 맞아. 넥타이들. 이건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움직이는 범국민운동으로 바뀐 거야. 그 순간. 근데 정부는 그 정도로 큰 시위가 어떻게 만들었어? 처음엔 당연히 강경진압이 전국을 들끓고 외신들이 연일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국제사회도 한국의 민주화를 주목했거든. 정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면서 위기감이 커졌어. 그럼 결국 전두환 정권이 한 발 물러서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정권의 내부 논의 끝에 태세 전환을 모색하게 돼. 그리고 6월 29일 노태우가 전격적으로 발표한 게 바로 6.29 선언. 6월 29일 노태우 대표는 직선제 수용을 포함한 6.29 선언을 발표했어. 이 선언은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공식 수용한 첫 번째 경고였지. 이후 정권은 개편 국민에 접어들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 쟁취와 1987년 민주화의 큰 흐름이 만들어졌어.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완성은 아니었어. 군부 세력의 영향, 기득권 구성 등은 여전히 남았지. 하지만 6.29 선언은 장기적으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전환점이다. 남영동 대법원실은 1976년에 작동돼 오랜 기간 공안기관 조사실로 산 김근태 의원 등 과거 고문 사건들의 실체가 알려지고있지. 지금 이 자리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바꿔 과거의 폭력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하고 있어. 직접 와서 전시를 보며 그 역사의 무대를 체험해봐. 1987년 이후 한국은 급격한 정치 변화를 겪었어. 직선제도 여러 정치 세력의 재편, 시민사회의 성장. 87년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야? 역사를 잊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 사건의 진실을 기록하고 교육하는 일도 계속돼야 돼. 박종철의 죽음과 이하늘의 희생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건 한 시대의 정치적 폭력, 억압의 결과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냈고 서로 도우며 진실을 밝혔어. 그 진실은 우리 민주주의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역사야.